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상업의 부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상업의 이제 부활을 보기 전에 이 상업이 왜 부활했는지 배경을 좀 볼 필요했는데, 정근대 시대 때 상업이 부활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농업 생산력이 이제 받쳐줘야지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이 농업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잠깐 상업에 관련된 배경으로서 그 과정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패스트가 확산되기 전까지 그런 유럽의 그런 경제 발전을 좀 보면요. 자, 11세기 때 이후부터 그 인구가 이제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9세기 때부터 제2차 민족 이동이 끝나고 나서 이런 고정자원제가 이제 확립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제 안정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력이 발달되죠. 토지가 개간되고 그래서 농업 생산의 발전과 그다음에 토지 개간 등등 해가지고 잉여 생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필요 없는 얻게 되죠. 비농업 인구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잉여 생산은 이제 유통 경제 활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 잉여 생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화폐가 사용되고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농업 인구들은 그 상인과 공인층을 형성하면서 그 중세 시대 때 또 새로운 계층이 이제 형성되죠. 보통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세 개 계층으로 있었잖아요. 농노, 그 다음에 귀족, 그리고 기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직자. 근데 부유주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층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간의 어떤 이제 그 범위에서 넘어서 그 원거리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경제 발달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0세기로부터 11세기에 거쳐 모든 이민족 침입이 종식되고 유럽 사회는 게르만족 이동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며 자, 이런 안정을 바탕으로 유럽은 새로운 활기를 돌기 시작했다. 11세기부터 13세기 이르까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자, 여기가 이제 유럽의 어떤 상업의 부활, 중세시대 상업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죠. 전 유럽적인 규모로 개간과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국왕과 제후, 그리고 영주도 등처럼 주변의 항구지나 소택지, 산림들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확대시키고요. 특히 10세기 말에 창립한 시토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은 수도의 일종인데 이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개간 사업이라든지 농업 기술이 상당히 많은 가지 어, 많이 가지고 있는 교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수도에서 이제 살펴보듯이 이 수도사들은 이 농업 기술이 상당히 그 당시 만렙을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간 사업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농업을 이제 전파한다든지 농업 기술 접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제 교단이 시트 교단이라는 교단이죠. 자, 그들은 영국의 북부와 웨일즈 지방, 스코틀랜드, 프랑스 북부, 그 프랑드 지방에서 활발하게 개간 사업이 전개되었다. 자, 11세기 이후에 벨버강 동쪽의 슬라브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척과 그리고 개간 사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식민운동이 이제 전개되어 그 당시 13세기 말까지 독일은 지배력이 비스투라 강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 동독 지역이 비로소 이제 유럽 문화권에 편입됐다. 참고로 이 독일에 오는 가는 지역은 지금은 국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역 단위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막연한 지역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하고 이 러시아 사이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 이탈리아와 이제 서유럽과 러시아의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을 그 당시 독일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 독일의 범위는 중세 시대 때 상당히 유동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독일은 게르만족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 이때는 슬라브족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게르만족들이 이제 뭐냐면 식민 사업을 하면서 이 슬라브족들을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슬라브 쪽도 게르만화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걔들만으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식민 작업을 통해서 독일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면서 주변의 슬라브족들을 개종시키고 융합시키면서 들어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프로이센이라는 지역이죠. 프로이센 지역. 원래 이 프로이센 지역은 그 슬라브족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독일 기사단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개간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전도하면서 게르만을 시켰죠. 게르만 문화 만들어갖고 동화시켰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간척 지역은 신읍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그 마을이 건설되고 그곳의 농민은 장원의 농노와 달리 식물적으로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재판 농로제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서유럽에 비해서 이런 장원제 형성이 좀 늦었어요. 장원제 형성이. 그래서 장원제가 이제 서유럽이 무너질 때 그 뭐냐면 가서야 동유럽이 장원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확립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재판 농로제고 재판 농로제 전에는 이렇게 신음에 살고 있는 그 자유인으로 구성돼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농노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근데 재판 농로제 이후는 농노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안정과 인구 증가 그리고 경제적 확대는 자연 농업 생산의 증가에 초래하게 되었다. 자, 농업 생산의 증가는 장원이 자가 소비를 초과한 잉여 생산물들을 이제 뭐냐면 낳게 하고 이런 잉여 생산물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한 소규모 지방에서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점차 교환 경제를 뭉트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동시에 지방적인 상공을 중심으로 농촌과 등 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여기 잉여 생산물 교환 경제, 도시는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러한 반농업적이 또는 농촌의 이 반농업은 반반자죠. 자, 반농업적이고 또는 농촌에 주로 의존하는 지방적인 소규모 산업 활동의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 유럽을 그 활기 속에 수놓게 된 대규모 국제적인 산업의 부활이다. 야,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원거리 통상이라 부르는 국제무역 부활은 11세기에 시작됐으며 그 중심에는 남해에서 지중해, 북에서는 발트, 북기다 이렇게 있죠. 자, 원거리 통상은 뒤에 좀 얘기할 테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자, 이 원거리 통상을 그 당시 이제 피레나파는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상업의 발자국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은유주평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중세 시대 때 그 연구에서 제일 큰 공헌을 했던 그 학파가 이 피레네 학파거든요. 중세 경제 관련돼서. 자, 하여튼 이 중세 경제 관련된 그 학파의 견해에 네, 요것도 주로 이 피레네 학파의 견해를 많이 적어놨어요. 서기에서도. 자, 내용을 보면 또 자, 북부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사회산의 지중해 점령 후에도 콘스탄티노플과의 교육을 계속해서 상업도시로 번영했고요. 그 살기는 롬바디아 지방에 파급되어 11세기 초에는 제노와 피사 등에 대두되었다. 제노와 피사는 사회산의 교육을 또 불산, 베네치아와 달리 사르디아나 코르시카로부터 사라산을 축출하고 노르만이 시칠리아를 정복함으로써 서부 지중해는 이슬람부터 해방시켜 유럽의 교육 무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중해 회복에 있어 결정적이었던 것은 역시 십자군이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십자군은 정치 종교적 결과는 논의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중해 십자군이 지중해 지역을 유럽에 회복시켜주고 이탈리아 여러 도시에게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어, 안겨줘, 안겨주었던 것이다. 자, 예전에는 주로 이슬람 민족들, 이슬람 상인들이 하다가 콘스탄티노플 상인들이 하다가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북이탈리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죠. 도시들로. 예. 그래서 이게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데 십자군 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중해 무역 또는 레반트 무역이라고 하는데 레반트 무역인데 레반트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그 당시. 그 오늘날 요르단, 시리아 그 지역을 이제 레반트라고 그 당시 하고 있었거든요. 지중해 동부 연안 지역을. 자, 하여튼 무역의 본질은 동서무역이다. 그러니까 동방물산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출을 비롯해서 각종 향신료였고요. 이 향신료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리산의 발견도 이 향신료를 뭐냐면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이게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고기를. 그래서 왜냐하면 땅의 경작지가 그렇게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밀은 단위 생산당 그 쌀 생산량보다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충하기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고기는 잡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냉동 기술도 없고 그래서 훈제 형태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훈제를 먹으면 이제 잡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 고기에 뿌릴 수 있는 향신료가 많이 필요했어요. 네, 향신료는 유럽에서 생산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방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 이 동방을 그 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향신료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뭐냐면 마진도가 붙게 되고 최종 소비자인 유럽까지 가면 이제 뭐냐면 원래 원산지보다 100배, 1000배 정도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중해 물을 통해서 이탈리아 상인들은 상당히 향신료를 갖다 팔면서 큰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그밖에 견직물, 설탕, 각종 염료와 염색에 쓰인 명반 등이었고 이에 대해 서방의 이제 상품은 모직물이 주중이었다. 자, 동방물산은 바그다드부터 다마스커스 거쳐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이탈리아 상인들이 넘겨있고요. 자, 이탈리아에 운반된 동방물산은 다시 알프스를 넘거나 바르셀로나로 운반되어 유럽 대륙으로 전달되었다. 자, 이렇게 했고 이러한 남쪽의 지중해 무역에 대해서 북방구역 중심 프랑드 지역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트해와 북해는 한때 노르만의 활동 무대였으나 10세기 중에 그들은 침입을 가라앉고 질서가 회복되자 구해를 선두로 헨트, 리레, 이프레, 그두 프랑드 도시들이 북해 무역을 중심으로 번영하게 되었다. 자, 이 프랑드라는 지역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잠깐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요. 자, 앞에서 이제 지중해 무역권은 여기라고 했죠. 이렇게 요걸 교육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중해 무역권 외에도 북유럽 무역권이 있어요. 북유럽권. 북유럽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지역은 이제 어, 교육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 요 북독일 지역. 네, 여기 이제 한자 도시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도시 지역과 요 프랑드 지방이야. 요 프랑드 지역은 오늘날 어디에 있냐면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는 그 두 개 지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프랑드 지역과 그 다음에 또 왈츠 지역이라고 이제 있는데 망롱이라고 그러죠. 말롱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 프랑드 지역은 네덜란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이 프랑드 지역은 벨기에 북부 지역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네덜란드 중심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안트프로프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고요. 자, 하여튼 이 프랑드 지역이 그 당시 모직물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모직을 받아서 모직물 생산해서 북유럽 지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이 이 프랑스고요. 그래서 그 당시 경제적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 문제에 이 프랑스 지역을 어딘가 물어본 적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지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어, 동유 무역권과 그다음에 지중해 무역권은 이제 중간에 있는 지역이 샹파누 대시라는 지역이죠. 샹파누 대시. 요것도 이제 뭐냐면 내륙 무역권으로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샹파누 대시 관련돼서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다시 읽어보면요. 자, 원래 이곳은 로마 시대부터 무지물 생산지로 이름이 나 있었다. 12세기 중엽 북유럽 전체에 그들의 모직물이 널리 퍼졌다. 그 원료는 영국 남부산 양모였죠. 그래서 12세기 때 식토 교단들이 북부와 웨일즈에 양모를 시작했고 양질의 양모를 공급하게 되어 이 포랑드로 산 모직물이 동방물산의 향신료, 비잔틴 견진물, 그리고 북방의 모피와 더불어
가장 수요가 많은 수출품의 하나였다. 자, 포항들의 경제적 활기는 인접한 네덜란드를 자극하여 11세기 때 북부 독일 연안까지 도시 퍼졌다. 그 루벡, 함부르크, 그 다음에 그 브루메, 단찌니, 북유럽 도시들은 한자 동맹이 결성됐죠. 한자 동맹. 이 한자 동맹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객관식 기출 문제. 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노브고로드나 스칸디아 반도, 브루에, 런던 등의 활발한 교육을 종사했었다. 자, 그들은 발트해상 생성, 목재, 곡물, 몰피, 급석, 금속, 호박 등을 서유 시장에 제공했고 모직물, 포도주, 향신료, 기타 사치품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치품보다는 이게 생활 필수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중해 무역 같은 경우에는 좀 사치품 중심이었죠. 향신료 같은. 근데 이제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이제 무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한자 도시는 한자 동맹은 한때 가맹 도시가 90개가 넘을 정도 팽창했으며 독일에서 황제권의 약화로 자위상 함대와 요새까지 갖추고 그리고 해외선까지 두면서 무역 활동을 거점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군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도. 자, 북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과 포항도 중심의 북방 무역의 경제적 활기가 점차 내륙으로 전파되면서 전 유럽의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 활기를 감돌게 되었다. 남원은 북상하는 활기와 북으로는 남하하는 활기가 베네치아로부터 브루지까지 통하는 자연적인 교통로의 중심지인 프랑스의 샹파뉴에서 마주치게 된다. 자, 여기 이제 샹파뉴는 아까쯤에 이제 지도에서 볼 수 있지 요 지역이거든요. 여기 지역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그 북이탈리아 지역하고 프랑스 지역 이쪽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이제 지중해 가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에서 거쳐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게 더 왜냐면 물류 비용이 더 싸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지브롤터 해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좁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배들, 특히 이슬람의 그 해적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가 좁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비스켓만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물살이 상당히 급했어요. 그래서 요런 그 뭐냐면 바다 해운을 이용한 보다는 내륙 해운을 이용하는 게 더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도시에서 마르샤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롱강, 샤오능강을 거쳐서 나인강, 세느강, 누아르강까지 거쳐서 이렇게 프랑스 지역으로 가는 게 더 뭐냐면 안전하고 여기 가는 것보다 위험성이 좀 적었던 거야. 네. 그래서 요 내륙 해운 지역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이 샹파누 지역에 무역이 발달됐다. 그리고 이때 쌍파뉴 백이 그 뭐냐면 자기 지역에 쌍파뉴령에 여러 도시에다가 시장을 개설했어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을 개설해서 막단 또 시장세를 징수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륙무역권이 형성이 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샹파누 지방은 뚱강, 용강을 통해서 아무는 마르샤유 연결되고 나일강과 모제강을 통해서 프랑드에, 세네강을 통해서 파리와 북부 프랑스에 그리고 루아르강을 통해서 중부 및 서부 프랑스에 연결된 교통의 요지였다. 그래야 트루와 라니, 프로벤 등등 이런 여러 도시의 국제적인 전기시장이 열리고 그 이탈리아에서 포항을 비롯한 여러 각체 상인들이 구매자에 몰려들면서 대금 결제를 위한 한전 업무와 어, 그 어음 발행 등 초보적인 금융업이 발달했다 했죠. 요거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쌍파뉴 대시의 성황기는 12세기,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후에 쌍파뉴 백령부터 14기에는 이곳이 쌍파뉴 백령부터 왕료에 편입되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100년 전에 심을 들어갔을 뿐 아니라 14세기 초에 이탈리아 상인이 갈렌선으로 직접 브릿지 런던으로 왕래하면서 세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쌍파뉴 대시의 세트의 내용이 이제 적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왕료로 편입하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거.
그다음에 백년 전쟁이 시말리아 들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이 갈래선을 이용해 갖고 직접 브릿지와 런던을 정기적으로 왕래함으로써 세탁이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직접 지브롤터를 통과를 하게 되죠. 예. 그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요때 통과될 때 요때 이탈리아 상인들 그러니까 베네치아 뭐 피렌체 이런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선에다가 무기를 실었어. 무기를.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뭐냐면 그 해적들을 격파하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얘네들의 입장을 때는 여기 가는 것보다는 요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단가가 싸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륙 무역권이 세트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하자면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요게 이제 뭐냐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야. 쌍파뉴 대시회도. 그래서 예전에 쌍파뉴 대시회 그 내용을 보니까 장사가 잘 되거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접 지역에서 여러 이제 시장을 개설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생기니까 독점 체제가 붕괴되죠. 이런 것들 수익률 악화에도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쌍파뉴 대시 관련된 내용, 내륙 무역권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두세 번 나왔어. 그래서 잠깐 이제 심화 규제 내용에서 좀 볼게요. 나온 내용 중에 일부가 서양 중세사 관련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내륙 무역권의 등장 배경과 한계를 볼게요. 배경은 아까 치면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의 수송의 어려움이 있죠. 지브롤터 해역 부근에 이제 해적도 있고 비스케인만의 잦은 폭풍.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륙해운을 이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쌍파뉴 대시가 이제 그래서 번성했는데 쌍파뉴 대시는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게 이제 상인 길드에서 조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쌍파뉴 백이 자기 통치 영역이었던 쌍파뉴 영을 중심으로 했다. 이 쌍파뉴 백은 쌍파뉴 백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중심으로 주변을 통제하면서 주요 도시의 시장을 개설하면서 이제 시작됐던 거고요. 그냥 상파뉴 집안의 역할에 이제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기출이 나왔는데, 자 시장 상가를 개설하고요. 그 질서 유지, 경찰 업무를 이제 대행해주고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분쟁에 대한 재판관을 제공해주고 한전상을 배치했어. 왜냐면 이 한전상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쌍파뉴 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와요. 프랑스 사람도 오고 프랑스 사람도 오고 이탈리아 상인도 오고 독일 상인도 오고 등등. 그러니까 각 지역의 화폐를 들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교환해 줄 필요했어. 그래서 이걸 한전상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한매상들은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래 당일에는 헌금을 사용되지 않고요. 어, 그, 그 마지막 날에 거래 계좌를 통해서 결제 및 환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말한 거래 계좌가 있고 그 상품을 교육할 때는 돈을 주고 받진 않아요. 그 거래 계좌에서 계산만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매상이 그 역할을 했다. 물론 한매상이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죠. 판매 수수료 같은 걸 받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상당수가 이제 쌍파뉴 집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재판권 행사를 통해서 정기시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벌금을 징수하고 상가인데 그 다음에 한전 수수료, 거래 상품의 판매사를 징수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기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아까지 말한 것처럼 도매시장이야. 소매시장이 아니야. 그리고 날짜별로 정해놓고 특정 상품을 거래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어떤 상품을 풀고 어떤 상에는 어떤 그러니까 날짜는 어떤 걸 팔고 딱 기간이 정했어. 7일, 8일 단위로 특정한 물건을 이렇게 파는 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이용권, 이탈리아 상인과 북방상이 교류했고 제후들도 이용했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서양 중세사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882, 883명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관련돼 갖고 09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제후가 그걸 이용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쌍파뉴 대시 가보니까 좋다. 시장 가보니까 너도 이용해라. 이런 이제 뭐냐면 편지를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요 내용을 볼게요. 대제후들은 이 전기시에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많이 샀다. 원료 마셔야 되는 젊은 기사 수용생이 있을 당시
새로운 전투용 말이 사기 위해서 난이 슈로 마누노 전기시에 갔다. 보스턴 전기시에서 열린 무역이면 럭케너 주장관은 왕실 집사부터 두툼한 구매품 목록을 바꿔냈다. 13세기 초에 링컨의 주교 로버트 그로스테스는 요그 한 젊은 기부인에게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방법을 충고하는 편지를 썼다. 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떤 전기시가 그런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썼다. 이렇게 있죠. 아, 이거 못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났고 관련된 내용에서 쌍파누 이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또 대제후들이 자기 영지내 주요 도시나 자원에 가서 전기시 유출하려고 해요. 자, 세태의 내용은 아까쯤에 했던 건지 본데 쌍파뉴 백장령이 망령지에 편입됐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갈레에서 오는 거 직접 도이치와 런던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했고요. 서양들에 대한 국왕 필립 4세의 전제, 그러니까 100년 전제, 각지의 상선시장 성립으로 상권이 위축됐다. 뭐 이런 것들이 세태 원인인데 제 생각에 세태 원인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도시의 발달을 볼게요. 자, 도시의 발달을 보면 자, 여기 지방적인 규모의 상업과 특히 원거리 통상의 부활은 중세 도시의 발달의 원동력이 됐다. 게다가 이 피레네는 지역의 중세 도시는 상업의 발자국 위에 생겨났다. 자, 상공업의 중심지로서 도시는 민족 이동 후에 유럽 사회가 전면적으로 봉건화하고 농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사라졌다. 그 원래는 이제 그 노마 시대 때 도시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중세 도시는 신도시가 아니에요. 신도시가.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없었던 곳에 새롭게 만들어진 오늘날 신도시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야. 기존의 그 고대 시대 때 노마 시대 때 그 도시들 있죠. 이런 것들 중세 시대 때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요. 자연 경제로 해결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주 도시는 이제 방어하기 편하니까 그 성을 쳐놓고 여기에 이제 성주라든지 영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11세기 이후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어, 모여 살기 시작해.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거주 상인이 아니라 환전 상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다른 지역 하면서 옮겨 다니는 상인들이 거기에서 인용 생산물 좀씩 팔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수경지였어요. 수경지 역할이고 게다가 이들이 눌려앉게 돼. 그래서 거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상인도 오고 뭐 이제 장인들도 오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그 성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시가지 구성벽 바깥에 신성벽을 만들어. 새로운 성벽을.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들이 더 번성하면서 여러 가지 꼬문 운동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무역투쟁이나 매입을 통해서 여기를 사들이죠. 자치권 얻게 되고 여기를 무너뜨리고 여기를 이제 뭐냐면 자기의 영역을 만드는 거야. 도시 영역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 기존의 도시에 사람이 모여 살면서 외곽 지역에 뭐냐면 신시가지가 만들고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구시가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도시의 자치권을 뭐냐면 그 획득하게 된다. 이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상공업 중심지 도시는 민족 이동 후에 유럽 사회가 전면적으로 봉건화되고 농촌 사회로 변함에 따라 실제로 사라졌다. 자, 노마 시대 도시들은 대부분 주교 강구의 중심지로서 주변 농촌보다 인구가 약간 많긴 했으나 상공의 중심지는 아니었다. 자, 급박해 농촌보다 인구가 많은 곳이라는 봉건 제후의 성체 있는 곳으로 이곳 역시 상공 중심이 아니었다. 영지 관리의 중심이었을 뿐이다. 자, 이러한 주교 도시나 영주의 성체는 경우에 따라 중복되는 수도 있고 수온의 소재지인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것이 상공의 중심으로서 도시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고 이러한 자극을 상업의 부활에서 봤다. 대체로 주교 도시나 성체는 자연적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상업의 부활 따라 그곳에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보통 이게 자연적 교통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육상 교통로가 이제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육상 교통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
여기 수상교통론 얘기야. 그래서 이 특히 강과 강을 연결하는 내륙수선 있죠. 어, 그 다음에 뭐 해양으로 들어오니 해양으로 이렇게 해양수선도 있고. 자, 이런 수상교통을 주로 이제 발달된 지역에 주로 도시들이 많았어요. 이건 뭐 예전에 고대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이 중세시대 때 당연히 여기가 지리적 이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상교통의 중심지에 그냥 있는 고대 도시들이 이제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다시 부흥하게 된 거야. 예. 처음에는 겨울 나기 위해서 일시적인 수경지였을지 몰라도 점차도 상인들은 거주지로 변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거주지는 재래성밖에 건설되었으며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력이 증가되자 상인들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 거주지의 주변에 새로운 성경 내지 보도를 이제 축조하게 됐다. 자, 그리하여 새로운 재래 브루구스, 즉 구브루구스 밖에 신브루구스가 생기고 신브루구스는 구브루구스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상공업 중심으로 중세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르주아라는 명칭은 여기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부르주아는 이 브루구스에 사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뜻이잖아요. 프랑스어로.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층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인과 더불어 도시 주민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수공업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공업자들은 대부분 종래 성주나 주교를 위해서 일했던 상황과 주변의 농촌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제 상인의 기용보다 뭐 더욱 복잡하고 다양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뭐 그 관련된 사례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여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이 수공업자나 상인들, 도시에 살고 있는 상인들 뭐라고 하면 시민계급이라고 하죠. 부르주아. 또 중산계급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계층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전에 싸우는 자, 전사계급, 그다음에 기도하는 자, 그다음에 일하는 자 이런 이제 세 개 계급 중에 하나인 부르주아 계층이 또 추가됐다. 이런 부르주아 계층들이 뭐냐면 새로운 이제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고 근대 사회를 열었던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 도시에서 발달한 상품화폐 경제가 이게 이제 뭐냐면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조그만 점이 면을 무너뜨린 것, 장원 경제는 도시에서 발달된 형성된 상품화폐 경제가 농촌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이제 근대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피레라파의 내용이죠. 자, 꼬문 운동을 보죠. 꼬문 운동. 원래는 이제 이 도시란 자체가 누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죠? 그 당시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귀족과 성직자로부터 이제 탈피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 그래서 귀족과 성직자로부터 얘네 뭐냐면 도시의 어떤 자치권 얻기 위한 운동이 이 꼬문 운동인데 이 자치권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공공 귀족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 이 지역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이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그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아, 그 영주들과 이제 그 손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 이건 좀 듣기 예외적인 건데 이건 영국 같은 경우에 그래, 영국. 영국 같은 경우에 조낭이 실정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거두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부르주아 계층들이 영주들과 이제 손을 잡고 조낭을 실정을 비판하면서 조낭한테 대홍장을 받아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귀족들의 어떤 권한도 보장됐지만 그 당시에 또그 런던 시민들의 보장도 이제 그 권리도 보장받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치권을 획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북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얘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데도 이제 성직자 제후들이 많긴 하는데 이들을 이제 쫓아내고 무력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매입을 하죠. 돈을 들여서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자치권을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북유럽하고 남유럽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거 좀 뒤에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서강자의 서양사 강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서강자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서강자 보면 케이스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굳이 이걸 다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걸 강독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채점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계처럼 이렇게 도식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것만 좀 볼게요. 이 꼬문 운동은. 예. 자, 꼬문 운동의 내용을 볼게요.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의 성질상 공권적 지배로부터 해방, 즉 자유와 자치권을 얻었다. 자, 이러한 자유와 자치권 획득은 평화롭게 돈을 사는 경우도 있으나 예, 많은 경우에는 힘으로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민들은 서야로부터 단결하고 꼬문을 형성했다. 자, 이러한 꼬문 운동은 11세기에서 12세기 거쳐 전개한 바 알프스 북쪽의 봉건귀족 등 이질적 존재의 의식적 도시에 추방됐다. 예. 그러나 대부분 도시가 주교 지배하에 있고 있는 귀족 등 그의 신하였던 이탈리아 롬바디아와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상공인과 귀족들이 연합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북유럽형과 그 다음에 남유럽형이 등장하죠. 이걸 그래서 공공귀족을 배제한 북유럽형과 공공귀족과 상공이 공존한 남유럽형인데 요거는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프스 이북이니까 이제 독일 같은 거 있죠.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독일은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요. 성직자 제후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자체적인 무장력이 없어. 무장력이.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귀족 계급들이 있긴 있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 계급들이 이제 그 시민 계급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아. 대귀족들이죠. 그 대귀족들은 나름대로 또 영지도 있어요. 영지도. 그러니까 대귀족들이 통치하는 곳은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골이나 이런 지역이고 주로 도시 지역의 귀족들은 성직자 귀족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직자 제후들이 있기 때문에 무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한자 도시에 있는 그런 애들은 용병을 고용해. 용병을 고용하고 성직자 귀족을 쫓아버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당연히 얘들과 협력할 필요 없죠. 얘들은 뭐 저기 동초에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형인데 롬바디아 토스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도 그 주교가 지배를 했는데 이 주교가 지배한 지역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얘네들도 근데 얘네들은 문제는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을. 그러면 이단 이제 그 당시 신하들이 아니 그 당시 이제 시민들이 자기들도 뭔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봉건 귀족들과 연합을 해. 봉건 귀족들이 주교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았어. 그래서 이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연합해서 이들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주교를 쫓아내 버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꽁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꽁운동은 그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수가 이렇게 추방을 하거나 군대를 동원해서 추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추방을 할 때 이제 뭐냐면 알프스 북쪽의 지역은 주로 자체적으로 용병사들 추방을 했기 때문에 공공귀족도 손을 잡을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주교가 도시나 농촌 지역을 다 포괄하고 있었고 그 밑에 봉공귀족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봉공귀족들과 손을 잡고 주교를 쳐내서 얘를 쫓아내거나 예, 그런 식의 유형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 안에 이런 상공인과 공공귀족들이 다시 공존했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도시귀족화 되죠. 도시귀족.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의 지배계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서강자에 있어. 서강자. 예. 근데 제가 이제 서강자의 강독을 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정도 꼬문 운동의 과정을 여기 남유럽형과 북유럽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대부분 이제 도시가 12세기 중엽까지 자유와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특허장으로 문서화되었다.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된 것은 신분의 자유와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유다. 자, 신분의 자유는 도시의 공기의 자유를 만든다. 말같이 도시가 갖는 지역적인 어떤 그 특권으로서 도시 내에 1년 1일 거주하면
그 이전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노비들이 많이 이제 뭐냐면 노비란다. 농노들이 그 도시도 많이 도망가거든요. 그 1년간 1월 1일 거주하면 1년 넘어서 하루 더 거주하면 366일이죠. 거주하면 자유민이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도시에 있는 일단 자유민이 되면 그 봉건 귀족들이 이 농노들 자기 영지로 강제로 잡아갖고 뭐냐면 다시 돌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특허장에 문서화되어 있는 거야. 예. 이 특허장 자체도 중세의 어떤 계약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기사와 영주 간에 맺은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요 상인과 그 뭐냐면 영주 간에 맺는 것도 있어요. 상인 외에도 뭐 대학이라든지 여러 이제 길드라든지 그래서 이런 특허청에 다 이게 명시돼 있어. 그래서 이 중세적 상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뒤에 있는 그 대연장도 이런 특허청의 일종이죠. 중세적 계약 문서예요. 예. 그래서 중세 사회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문서화시켰고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놨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사회도 영향을 준 것 같아. 예. 자 그렇게 있고요. 자 그전에 농촌의 농노제의 흔적은 도시 성경 내에서 사라졌으며 시민과 자유민은 동일화됐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한계가 있긴 있어요. 요건 그 뭐냐면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죠. 네, 이건 집단적 자유야. 도시 안에 들어올 때 도시 전체에서 누리는 집단적 자유이지 개인에게 하나하나 주어진 자유는 아니에요. 자, 중세 도시는 자유와 더불어 영주재판권이나 교회법으로서 해방되어 독자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특수한 법적 구역이 되고 시참사회라고 하는 독자적인 행정기구와 시민권을 갖는 자치제가 됐다. 자, 이 시참사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시참사회 여기가 이제 그 시행정의 중심 기구죠. 대개 이제 요 기구들은 상행길들이 장악해. 보통 상위 길드에 있는 이제 윗대가 도시 귀족들 이들이 이제 참사회를 이제 거의 독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도시민들 봉기 보면 이제 밑에 있는 하층 사람들 그 수공업자들이 우리도 시참사에 참석해서 좀 도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고 자체적인 군대도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 대부분은 용병이에요. 용병. 여기는 뭐 시민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용병이에요. 용병.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징병을 해갖고 이제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용병 군대다. 용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시민들은 도시 내에서 질서를 유지한 벌칙을 포함한 도시법을 제정하고요. 그다음 선설위에서 국정과 도시를 수호하는 동시에 상호 원조국을 서약했다. 그래서 일종의 서약 공통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민들은 저마다 예외 없이 도시 혜택을 항의한 동시에 수입에 따라 평등하게 시의 여러 비용을 부담하였다. 시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도시를 자랑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으며 그들의 도시에 대해 애착심은 오늘날 애국심에 비할 만한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중세 도시들의 서약단체로서 자치 공동체 형성했고 이런 공동체적 자치제는 도시는 중세 유럽의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도시에 있는 이제 기구 중에 상인조합이 있고 상인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길드가 있잖아요. 이 길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중세 상인과 수공업자는 길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형성됐죠. 이를 통해서 경제 활동과 생산을 종사했고 먼저 상인조합 같은 거 내어볼게요. 상인 길드는 일찍이 11세기 그 모습을 나타나고 있으며 그다음에 수공업조합은 이보다 늦었으며 12세기 말에 대부분 도시에서 이제 중요한 수공업자 조합이 형성됐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상인조합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인조합의 역할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상인조합의 역할인데 상인길드의 역할 내용을 보면요. 자, 상인조합은 공동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하는 조직으로서 상품의 수송 도중에 난파를 도적을 만나 도적을 만나 상품을 상실할 때 이를 지원하고 회원이 사망할 때는 장례를 치르고
가부의 자식들이 양육을 도우며 회원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경영하기도 한다. 또 도시 내 종교적 축제를 관장하고 교회에 대한 지원 등 종교적 우애를 표시하는 등 그 기능이 매우 다양했지만 보통 이제 그 축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카톨릭 같은 경우 보면 무슨 탄생일, 성인 탄생일 해 갖고 축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축제가 많기 때문에 좀 이걸 또 이용해 갖고 좀 장사벌이도 돼요. 왜냐면 축제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인 길드 입장부터 이 축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축제 만들어 놓고 이제 지역 축제 만들어 놓고 사람들 유치하고 여기에 이제 상인들이 와 갖고 이제 물건 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상업권을 독점하고 영주와 교섭 등을 그들이 맡았다. 사실 중세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의 획득에 있어 앞장선 것은 이들 상인조합이었으며 따라서 도시 행정에 있어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후에 도시 귀족으로서 실질적인 도시 행정권을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인조합보다 이제 뒤늦게 형성된 그 조합이 여기 이제 수공업조합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상인조합 관련된 내용이고 수공업조합.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수공업조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면요. 목적이 나오죠. 목적. 자, 수공업조합의 목적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들 다른 도시의 수공업자들과 경쟁을 보호하고 동업자의 경쟁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유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배제, 통제 그 목적이야. 그걸 통해서 독점을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 업종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가진 동시에 생산과 판매가 엄격히 통제됐다. 그래서 노동시간, 그다음에 품질, 제품 뭐냐면 방법, 가격 등을 통제하고 회원 간의 모든 경쟁을 금지하는 동시에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을 조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주변 농촌에서 동일 상품을 금지했다. 이걸 슈퍼트 강제라고 하는데 슈퍼트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공업자라는 의미야. 여기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인 길드가 했던 강제, 규정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슈퍼트 강제라고 이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수공업자 조합의 성격은 자유경쟁과 개인의 창의성을 완전히 배제. 그리고 철저한 보호주의와 통제, 그리고 상등 공정한 경향이라고 하겠으며 이건 아직도 공업생산이 미약하고 얕은 단계에 거의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독점 생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물건이나 양이나 뭐 질도 이제 거의 뭐냐면 한정돼 있죠. 분야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독점 체계를 이제 깨려는 노력이 등장하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상업혁명이야. 지상의 발견 이외에 상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길드 체제도 무너지기 시작해. 요 과정은 제가 이제 지상의 발견 때 상업혁명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수급자들은 또 이렇게 계층화 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이제 위에 있는 마스터가 있고 장인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직인이 있고 그다음에 도제가 있죠. 그래서 먼저 도제로서 이제 있다가 직인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험을 거친 다음에 장인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수공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일터와 가게를 가지고 있는 장인으로서 그는 한두 명의 직인과 그 역시 또 한 명의 도제를 거느리고 있다. 자, 직인과 도제의 수도 조합으로 인해서 규정되겠지만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릴 수 없다. 자, 도제는 나이 어린 일종의 수용공으로서 장인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일을 배운다. 자, 직종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지만 그 대체 7년 정도가 지나면 직위는 이제 장인으로서 급료를 받으며 본격적 기술 연마를 한다. 자, 직인이 말하자면 기능공으로 그 독립할 단계에 이르면 그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작품 마스터페이시라고 하는 그 뭐냐면 그걸 내서 조합을 제시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독립된 장인이 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개소화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초기 때는 먹혀들었어요. 초기 때는 나름대로 일을 하면 도제에서 직인, 장인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중세 말기 때 들어가면 이게 직인에서 장인으로 올라가는 길이 딱 끊어지죠. 그래서 장인 집안에서만 장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직인이야 얘네들이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도시에서 자기 못 때문에 물건을 못 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도시에서 이제 물건 파는 걸 포기하고 어, 그 밑으로 내려가요. 어디로? 농촌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농촌 수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농촌 수공업이 또 상업혁명하고 연결돼서 상업혁명하고 연결돼 갖고 상업혁명 이후에 늘어난 이런 수요를 감당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길드체가 붕괴하기도 하고요. 자, 초기에는 장인에 대한 길이 개방되었지만 중세 말기에 갈수록 그 길이 폐쇄되어 직인들이 불만을 생겨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도시 귀족과 등 대상인들에 대한 수급자 조합의 자기들의 불만도 생겨서 중세 말기의 도시는 사회경제의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요 중세 말기 때 도시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한번 또 그때 읽어보기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중세 도시의 모습 같은 게 있는데 보면 11, 13세기 때 많은 자치도시가 생겨났고 발달했으나 그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회 전체에 아직도 농촌적인 봉건사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 그 중기도 하면 막 도시 얘기하니까 그 도시가 중심인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런 그 뭐냐면 봉건사의 하나의 점에 불과했죠. 섬에 불과했어. 예. 그 매우 적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도시하면 5천 명 정도 그 당시 도시였는데 그 5천 명 있는 도시가 이제 포진적이었고 그 당시에 어 주로 이제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면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에 속했다는 거. 그래서 14세기 때 런던이 4만 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제노아 뭐 이렇게 이제 밀라노, 바르셀로나 이런 것도 약간 이제 많았고 뭐 베네치아, 필렌체, 파리는 뭐 10만 명 정도는 대도시였다. 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보통 5천 명이었고 많은 거는 약간 큰 거는 2만 명에서 4만 명 그리고 약간 더 큰 거는 대도시는 10만 명 정도인데 10만 명이면 별로 안 되죠. 제가 살고 있는 양주시만 해도 20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되게 작았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도시 인구가 많아가지고 뭐 기생적이고 막 생활상에 나타나는데 이건 그냥 각자 보시고 자 뒤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도시 중세 도시의 의의를 볼게요. 자 중세 도시 의회 관련된 내용은 저도 이제 피렌학파에서 이제 주로 하는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상공의 중심지로서 자유롭고 자치적인 중세 도시의 발달은 서로 어, 그것이 아직 봉건적인 대해 속에서 산지한 섬에 지나지 않다 하도록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 중세의 그 도시의 자유는 아직도 집단적이고 지역적인 특권이었고 자, 집단적이고 지역적인 특권이었고 도시 내 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의 집단적 보호와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어, 보호를 받으면서 완전한 개인의 자유와 자유경제에 입각한 근대사와 다른 것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집단적이었다는 거, 집단적. 개인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중세 도시의 발달, 비봉건적, 비농업적인 사회세의 추진을 의미한 거다. 그래서 예속적인 농민과 다른 공공기족과 다른 능동적 진취적인 자연 시민 계급의 성장이 됐다. 그래서 제3의 계급, 제4의 계급이 등장한 거죠. 기존의 그 중세 사회에 없는 새로운 계층, 제4계급이 등장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습과 대조적인 계약 세상이 뭐냐면 출현됐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 도시만 그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하여튼 여기는 피네가프는 그렇게 보니까 자, 세 번째로는 시장 경제 발달.
자, 이 모든 것들이 도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변의 농촌적인 봉건사에 대해서 서서히 그리고 결정적인 해체 작업을 했다. 그래서 중세 도시에서 발달한 상품화폐 경제가 농촌 경제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원제도 보존 장원제에서 무슨 장원제 넘어가냐면 그런 순수 장원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존 장원제는 농산물 그러니까 여기 노동지대를 받는 거죠. 순수자문제는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를 받는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영주들이 원해서 그래요. 영주들이. 왜냐면 이걸 받아야지 이제 시장에서 교환이 되니까.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순수자문에서 장원제를 해체시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발달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이 면을 무너뜨린 거죠. 점이 면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의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세도시의 발달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봉건국가, 봉건왕정의 발전을 넘어가기 전에 관련된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도시 발달과 뭐 원거리 무역 발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 텐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15페이지 펴보세요. 자, 상호의 부활해갖고 도시의 발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0세기 이후에 사회 안정,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잠깐만요. 자,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적 때는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농업 생산 증가로 발생한 잉여 생산물은 소규모 지역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성장의 기지개를 편 서유럽을 상업적으로 자극한 것은 국제적 상업, 즉 원거리 무역이 부활했다. 자, 원거리 무역은 10세기부터 활성화되어 그 중심지는 남부의 지중해, 그리고 북부의 발트해와 북부였다. 자, 북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의 아말피아 같은 항구 도시들은 일찍부터 지중해를 통해 이슬람 세계 및 비잔틴 제국과 상업 교육을 하고 있었다. 자, 이탈리아 상인들은 아시아로부터 수입된 소추와 생강을 비롯한 향신료, 그다음 비단 등 사치품을 동지중해부터 들어와 그 서유럽 시장에 판매한 중개무역 큰 이득을 얻었다. 자, 북방무역 중심지는 프랑드 지방인데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모직물 생산지로 유명했고 영국산 양목을 가공하여 만든 프랑드 모직물은 유럽 각지에 팔려나갔으며 중세후반으로 가면 동방으로 가는 제1의 수출품이 되었다. 자, 프랑드 지방의 경제적 활기는 인접 지역을 자극했고 11세기에는 북부 독일 연안 도시로 번져나갔다. 르베크, 함부르크, 브루멘 등 북부 독일 연안의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결성해서 노브고르도, 스칸디아 반도, 런던을 오가며 활발한 교육했다. 자, 그들은 생선, 목재, 곡물, 목피, 금속, 호박 등 산업 시장에 공급하고 모직물과 포도주, 향신료 등을 구입해 들어갔다.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과 프랑스 중심으로 북방 무역을 연결시켜 준 것은 지중해와 북유럽을 통해서 자율적 교통로의 중앙 지점에 위치한 쌍파뉴 전기시였다. 그래서 쌍파뉴 맥장은 유럽 전역에 오는 상인들에게 안전한 통행과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해적들이나 뭐 이런 도적들이 되게 많으니까 치안력 확보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상권에 필요한 편의 시설들을 제공했다. 자, 프랑스 상인들은 모직물, 먼 북방의 상인들은 가죽과 꿀, 목재 등을, 영국 상인들은 주석을 가져왔으며 이탈리아 상인들은 향신료, 비단, 설탕을 들어와 북방 상인들로가 서로 교환했다. 그래서 12, 13세기 동안 샹파누는 서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군림하였다. 그러나 13세기 후반 지중해 대성과 연결하는 해로가 개통되면서 상파뉴 지방은 이전의 명성을 상실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브롤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을 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해갖고 여기 굳이 갈 필요 없죠. 여기가 단가가 더 싸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도시의 발전을 볼게요. 자,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도시는 활력을 되찾았고 새로운 도시들로 생겨났다.
자, 이와 동시에 성직자, 꼭 귀족, 농노를 구성한 중세 신분사회로 새로운 상인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도시는 이들의 활동 근거지로 기능했다. 그런 점에서 중세 도시는 이전의 고대 도시의 차이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대 도시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중세 도시는 상업과 수공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있는데 요 고대 도시와 중세 도시의 그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소개되어 있는데 서양사 강의에서는 상당히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서양사 강의를 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는 좀 해놨어요. 중세 도시의 그와 고대 도시의 차이점 해가지고 여기 제가 그 심화 규제를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있죠. 중세 도시 특징 해갖고 그 고대 근대의 차이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해놨거든요. 시험 문제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게르만 침입 이후에 상인과 수공업이 경제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는 거의 사라졌다. 그런 옛 로마 시대 도시는 주교나 백작의 소재지이자 주요 소재지로 존속하였다. 자, 일부 중세 도시는 이러한 옛 중심지인 상인과 수공업자를 자리 잡으면서 형성되었다. 또 상인 집단이 중요한 교역로에 위치한 성이나 소돈 주변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어떤 도시면 예전의 도시래요. 그러니까 예전의 도시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었고 발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도시 개념의 어떤 것들은 있긴 있었지만 별로 없었어요. 여기는 뭐 그냥 하나의 예로서 이제 등장할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로 예전의 도시들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도시들도 고대 시대부터 발달된 도시들이 많죠. 유럽에 보면 그 유럽의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만들어진 도시들이 중세 시대 다시 흥기하고 이렇게 이제 번성한 도시들이 많고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좀 있긴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데 이제 그 상업 공업 단지 같은 데는 있죠. 맨체스터 뭐 이런 데는 이제 신도시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성직자 봉건 영주들과 어, 속인 봉건 영주들이 도시에 지배했다. 그들은 수급자와 상인들은 자신의 도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허장을 부여했다. 자, 이런 특허장이 다르면 농노도 그곳에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도시민들이 영주에서 집이나 상점에 대한 지위대로 헌물을 지배할 수 있었으며 그러니까 도시민들의 재산은 영주의 자의적인 압수와 점유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농노도 그동안 그곳에 1년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 일정 기간 뭘까요? 1년 1일이죠. 366일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사형사 개론에도 있죠. 그래서 특허증 내용, 이 특허증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하고 시민 간의 계약을 통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이 특허증 내용을 쓰라고 하면 요것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특허증에 또 뭐가 있냐면 사법권이 있어요. 사법권. 자, 그래서 많은 봉건 영주는 상업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의 송사에 대해서 사법권을 이제 도시민들의 조합 구속권을 이제 보유했다. 그러니까 이때 사법권은 하급 사법권이죠. 사형을 시키는 권한이 아니라 그 이하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거야.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죠. 사형 외에. 예. 그 도시민의 조합 구성권은 아까쯤에 이제 길드 이제 구성권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상인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했다. 자, 상인조합은 11세기경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12세기 때 수공업자들 조합이 결성했다. 상인조합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상품 손실 시 이를 지원하고 회원 사망 시 장례를 치르고 미망인과 자식들을 도와주며 회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종교적 축제를 후원했다. 자, 상인조합의 제일 목적은 도시에서 상업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회원이 아니면 도시의 물건을 소매할 수 없었다. 그래서 또한 상인조합은 중세 도시의 자치권을 획득에 앞섰고 꼬문 운동을 했다는 거죠. 이후에 도시기조부터 도시 행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공업조합은 동일 업종마다 조직되기 때문에 동업조합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수공업자들의 1차 목적은
동일 업적을 종사하는 수공업자들을 다른 도시의 수공업자와 경쟁에서 보호하고 동업자 간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다. 자, 이를 위해서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엄격히 통제했다. 자, 노동시간, 품질, 제조 방법, 가격 등을 통제하고 회원 간의 경쟁을 금지했으며 생산량을 조절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변 농촌의 동일 제품 생산을 금했다. 자, 이걸 이제 쭈프트 강제라고 하죠. 네. 그 수공업기들이 했던 강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규제는 경쟁을 배제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자, 위기 질서 또한 엄격했다. 예, 그래서 이제 수공업조합의 이제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독립된 가게를 보유한 장인이었고, 장인은 직인과 도제를 고용해 제품을 만들고, 직인은 조합이 정한 작품을 만들면 심사를 통과하여 장인이 되어 조합을 가입할 수 있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수공업조합 안에서도 그 시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정치적 안건을 얻는 수공업조합은 회원적을 더욱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가난한 직인이나 도제 등 회원 가입이 더 어렵게 됐다. 이건 뒤에 좀 이제 서기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이제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장인 집안에서 맨날 장인이 들어오고요. 직인과 도제들은 장인으로 올라가기 되게 힘들게 돼요. 이런 구조가. 예. 중세말로 갈수록 장인이 되는 것을 기는 더욱 폐쇄되었고, 자, 이러한 분만은 도시 하층민 농민으로 반란을 일으킨 게 많다. 그래서 하층민 봉기가 일어났죠. 이거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1378년에 필렌체에서 모직문의 이제 그 노동자들, 치오피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치오피 반란이라고 해요, 이 반란은.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자적인 조합 건설, 도시행정에 참여, 독자적인 사법권을 요구했다. 치오피 반란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죠. 아, 예전에 한번 나왔나? 기출 예문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오피 반란이 일어날 때 노동자들이 그 요구했던 거 있죠. 요거 뭐냐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거기에 눈여겨볼 게 독자적인 조합 건설이라는 건 뭐냐면 종전에 이제 뭐냐면 길드 외에도 수공업 길드 외에도 자신만의 수공업 길드를 갖고자 어, 가질 것을 허용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노조 같은 걸 인정해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취업비난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국가로 이제 진압당하고 좀 있다가 그래서 도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니까 강력한 지배자를 이제 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 금융으로 먹고 살았던 메디치인가가 부각이 되고 결국에는 피렌체의 메디치인가의 독재 체제로 넘어가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면서 날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봉건제휴 및 영주들은 일부 경제 특권과 하급 사법권 이상을 도시민들에게 양도한 걸 꺼려했다. 자, 이에 이제 도시민들은 서약을 맺고 꼬무 자치도시를 청명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치 그 꼬무 운동을 이제 펼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제일 무난한 건데 도시민들은 주로 봉건 영주들과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서 도시의 자유권과 자치권을 확보했고 때로는 이를 싸워서 쟁취했다. 여기에서 남유럽편과 북유럽편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유럽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이탈리아 지역이죠. 거기에 주교 도시들이 많은데 주교 도시들이 도시와 농촌을 다 포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도시의 수공업자들과 농촌의 봉건 귀족들이 주교의 어떤 통치 불만을 느끼고 이들이 손을 합쳐갖고 주교를 몰아내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이죠. 농촌에는 이제 뭐 그 공공 귀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하고 별개로 이제 있었고 대개 보면 이제 성직자들이 도시에 거주를 하고 도시 지역만 이제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용병을 사고 쿠데타에 의해서 쫓아내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남유럽권과 북유럽. 그러다 보니까 남유럽권은 그 형성 자체부터 봉건귀족과 연합을 하다 보니까 봉건귀족을 이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북유럽은 어차피 봉건귀족을 배제하고 얘네하고 손을 안 잡았죠. 자체적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여기는 도시 뭐냐 봉건 유족 그 귀족도 배제하는 형태의 이제 꼬문이 만들어진 거죠. 자치도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 요 뒤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예. 그 외에도 그 프랑스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볼게요. 여기는 예. 자, 그 11세기 말 프랑스에서 꼬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곳의 도시민들은 단독으로 봉건 영주를 몰아냈다.
자, 이런 꼬무는 자체 관리를 선출하고 이들 관리는 고등사본권을 보유하고 앞에서는 이제 보통 그 사법권들은 고등사본권이 아니죠. 하급사본권인데 여기는 프랑스는 고등사법권을 보유한 도시들이 많았나 봐요. 예. 그래서 완전히 통치권을 행사했다. 자, 영주에 대해 꼬문의 유일한 의무는 일정한 영공과 군사력 봉사를 제한했으며 프랑스의 도시들은 영주에 맞서기 위해서 왕권의 손을 잡았다. 한편 잉글랜드는 반대의 형상이 나죠. 그래서 잉글랜드 동시들은 보통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 맞서갖고 왕권과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잉글랜드는 거꾸로 왕에 맞서가지고 제후들과 손을 잡았어. 공공 귀족들과. 예. 잉글랜드 이와 반대의 형사로 발생했다. 그래서 잉글랜드 도시들은 조낭의 강제적 통치에 맞서 봉건제후편에 가담했고요. 그렇지만 중세 말 잉글랜드와 프랑스 모두 대다수 도시와 왕권에 통합되고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뭐냐면 이탈리아의 경우는 다르게 독립적인 도시국가가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유형을 자유도시라고 해요. 자유도시. 예. 자유도시들은 봉건 제후들과 이제 결별하는 과정에 왕권과 손을 잡고 물론 잉글랜드는 좀 예외적이냐 그렇지만 결국에는 왕권에 의해서 중앙 집권화되면서 그 밑에 예속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처럼 북부 이탈리아처럼 일종의 독립된 국가 형태, 도시국가 형태는 띄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주목한 점은 도시가 자치권을 획득한 과정에서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던 사실이다. 많은 곳의 도시에는 지배자였던 봉건 영주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왕권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물론 잉글랜드는 예외적인 거였어요. 잉글랜드 도시들은 물론 이건 예외적인 거 상당수 도시들은 왕과 결탁을 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즉 도시와 왕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부분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상호 이득된 부분들을 볼게요. 왕은 봉건 영주들로부터 도시를 보호해준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간섭보다 자치를 허용했다. 예, 초창기 때 얘기야. 예, 이거는 근데 나중에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도시의 자치권이 소멸되죠. 이거는 초창기 때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상인의 입장을 볼 때 왕이 필요한 이유고, 어, 자 상인들은 왕의 이름으로 아니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잠깐만요. 아, 상인의 입장을 볼 때 그 상인의 입장을 볼 때 이득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왕을 이제 그 보호하는 도시를 보호해 주는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상인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상인의 입장이죠. 상인들은 왕의 이름으로 원거리 무역을 하면 여러 가지 특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점이 이제 상인의 입장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서는 이제 왕의 입장이 뭐냐? 왕이 이제 도시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어떤 이점이 있나는 걸 밑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 점에서 도시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기존의 봉건 영주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이 훨씬 더 이상적인 주군이었다. 자, 도시는 왕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교육받은 이제 도시민들 왕의 관료로 충원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으로 왕은 봉건 제후들의 군사적 봉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고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도시와 그 다음에 왕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인데 주의할 것은 이런 관계는 이제 남이탈리아, 남유럽형이 아니라 주로 이제 북유럽형이에요.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그 네덜란드, 뭐 일부 독일 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초창기 때 얘기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나 이제 영국 같은 왕권이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 왕권이 예속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되죠. 이건 초기 때, 중세 초기 때 얘기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집권이 개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와 요게 맞죠? 그래야지 이렇게 모순되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고 있고 요 내용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뭐와 관련된 내용인데 오리엔트리즘의 비판이야. 보통 오리엔트리즘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도시고 그래서 중세 도시를 부각을 시키고 마치 그 당시에 동시대에 그 뭐냐면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농촌 사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갈색책 강독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도시 규모는 훨씬 더 저쪽 그 인도라든지 중국의 도시들 컸죠. 어, 서양의 도시는 보잘것 없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서양을 도시, 농촌을 그 저기 동양은 농촌 이런 식의 구도는
이런 인식은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잔재고 서양의 중세 도시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대다수 중세 유럽 도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도시보다는 여전히 중세 동초에 가깝다. 그래서 중세 유럽 도시의 진보적 성격을 강조하는 역사가들은 피렌학파를 얘기하는데 그 중세 도시는 농촌과 서로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졌으며 도시의 성장은 종국적 봉건적인 농촌사를 붕괴시켜 주장한다. 자, 이들은 봉건적인 농촌과 비봉건적인 도시라는 이중 구도로 중세사를 파악하며 이러한 구도에서 중세 도시는 고립된 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는 주변 농촌과 밀접하게 상호 연결돼 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왜냐하면 정근대 시대 때 그 농촌과 도시는 서로 이제 뭐냐면 상호 관계야. 그리고 농촌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하는데 이 많은 그 도시의 잉여 인구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죠. 예. 농촌의 인구는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중세를 강조하는 그 중세 도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치 중세 도시가 이제 뭐냐면 유럽의 어떤 봉건사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큰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서술돼 있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정형적인 또 오리엔탈리즘의 또 경향도 이 중세 도시에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비판적인 관점인데 서기와 좀 다른 관점이야. 그래서 최신 관점을 적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관점을 쓰고 나오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임용실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갈색 책 읽을 때 그냥 참고자도 이렇게 배경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관련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자, 서양사 개론으로 더 넘어가죠. 봉건 왕국 관련된 중세 봉건 왕정의 발전 보죠. 앞에서 얘기한 건 이제 제가 독일, 프랑스, 영국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입만 얘기했어. 본격적인 얘기는 안 했죠.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중세 사회가 어떻게 발전된 봉건왕국이 발전된가, 봉건왕조들이 발전된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독일을 제외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야. 예. 독일을 제외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 어, 이들이 이제 점점 중앙 집권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지방 영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재판권, 그냥 징세권, 그러니까 국가 공권들을 중앙 권력을 회수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 다만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열이 되죠. 예. 분열돼 갖고 나중에 가서 19세기 가서야 이제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도 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는 97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은 97번이에요. 자,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